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우월한 무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군대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방탄복과 보호 재료를 관통할 수 있는 새로운 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은 기존 전통적인 탄약보다 속도와 관통력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6.89경의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탄약의 높은 반동은 연속 발사에서의 정확도를 떨어뜨려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전투 상황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탄약의 호환성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크기와 특별한 요구사항 때문에 이는 오직 6.89경에 특별히 설계되거나 조정된 몇몇 소총 유형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전장에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탄약을 광범위하게 배치하는 데 있어서 작지 않은 장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군대는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무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산 비용 또한 큰 장애물입니다. 높은 관통력을 위해 필요한 특수 재료와 복잡한 제조 공정은 6.8탄약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대량 생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강철판을 관통한 타원형의 구멍이 보이는데 처음 보는 이에게는 별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구멍은 1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된 일반적인 7.62 소총 탄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보통 대형 장비나 철갑탄을 사용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일반 소총탄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미군조차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대인용 소총으로 1km 이상의 거리에서 강철판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 기술에 큰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도 동일한 탄환으로 1km 떨어진 대상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군마저도 탐내게 만든 이 무서운 기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방위 산업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이름, DURTCH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2년 한국에서 설립된 DURTCH는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의 직원만을 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인 2017년까지 회사는 40명의 직원으로 규모를 확장하며 규모와 기술 능력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DURTCH는 놀라운 기술 혁신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NUNGSAN DORTCH 탄약 라인으로 더 높은 관통력과 전투에서의 정확도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고성능 5.56 및 7.62 탄약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이 회사는 물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용 탄약을 제조하는데 이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기술입니다. DURTCH는 일반적인 탄약 제조에 그치지 않고 육상에서 수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군사력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보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혁신 능력은 DURTCH를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게 하였으며 미국과 같은 군사대국의 주목을 받게 하였습니다. DURTCH의 성장과 성공은 작은 회사라도 열정, 전문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DURTCH가 달성한 성과는 한국의 방위 산업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탄약들의 뛰어난 성능 뒤에 있는 비밀은 그들의 독특한 디자인에 있습니다. 특히 탄알 뒷부분에 홈을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정확도와 비행 시 동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 탄알보다 우수합니다. DURTCH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탄알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조정하여 비행 중 앞부분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관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부품과 탄피의 무게를 줄여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더 가벼워지고 기존 탄약과의 호환성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폴리머 소재의 탄피를 사용하여 탄약의 무게를 최대 80%까지 줄일 계획이며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이러한 탄약의 넓은 호환성입니다.
특수 총기가 필요 없이도 다양한 현존 무기, 예를 들어 K2와 M16과 같은 무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무기 개발에 추가 투자하지 않고도 동등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 원칙을 다양한 포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뒤쪽에 홈을 만들고 중심을 앞으로 조정하는 것은 작은 탄알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포탄에 대해서도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거리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정으로 포탄의 사거리가 전통적인 설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이는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군사 임무의 비용 효율성도 증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계 원칙을 K2 블랙팬서와 같은 다른 무기와 폭탄에 적용하는 것은 성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첨단 탄약 기술의 적용 범위를 작은 탄알에서 중화기에 이르기까지 확장합니다. 이 기술의 유연성과 효율성은 특히 특수부대를 포함한 군에서 실제 사용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들은 120연개 이상의 고성능 탄알을 받아 사용해왔으며 이는 이 기술의 실제 군사 환경에서의 강력함과 적용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독특한 설계를 통한 성능 향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여 전 세계 군대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탄약은 뛰어난 관통력과 정확성으로 한국 군대의 화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진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DURTCH의 고성능 5.56 및 7.62 탄약의 개발과 널리 배포는 기술적 진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위 전략과 안보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 및 방위 기술 파트너가 됩니다. 특히 미국 군대가 관심을 보이고 DURTCH로부터 기술을 구매하기 위한 첫 단계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 기술의 가치와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더 깊은 방위 협력의 문을 엽니다. 미국 군대의 관심은 이 탄약 기술의 국제시장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및 전략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DURTCH와 일반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위 커뮤니티에서 빛나는 지점이 되어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높입니다.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UDTSEAL이 707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라 해군 특수전전단을 투입하는 것이 맞았지만 김관진 장관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억 속에 707특임대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은 제2군단장, 제3야 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지내며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는 707특임대의 훈련을 수락해 봤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받던 707특수임무대대의 전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테러부대 606특공부대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고립무원의 땅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수위임을 알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추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707특수임무부대원이 된다. 존재는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대원의 신상은 전부 2급 비밀로 취급하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복면을 착용해야 하는 특수부대 707특임대의 내무실에 걸린 글귀의 첫머리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규모는 대단합니다. 1년 국방비로 76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은 2위부터 8위까지의 모든 국방비 지출을 더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방비 중 상당한 규모가 오직 특수전사령부 USSOCOM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죠. 이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은 물론 해병대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예하에 상당히 많은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VYSEAL로 불리는 해군 특수전전단은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잘 알려졌는데요. 1962년 창설된 이 부대는 해군 소속임에도 지상작전 및 공중작전까지 전천후로 투입됩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하천에서 비정규작전을 수행하며 존재가 알려졌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3영명을 10개 팀으로 나눠서 운용하는데 이 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저격수, 스나이퍼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저격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NAVYSEAL 소속이었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멜타포스로 불리는 특전사인데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다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세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헬기 8대에 나눠 타고 시리아로 날아간 델타포스 대원들은 골칫덩어리 알바그다디를 말끔하게 제거하며 역시 델타포스라는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멜타포스는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신입 부대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태어나기 위해 6개월간의 특수전 훈련을 거친 후에 죽음을 각오하는 작전에 투입되죠. 그런데 델타포스 출신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술사격 교관은 자신이 델타포스 시절 함께 훈련했던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흥콩BO대, 영국 SAS, 호주 SASR, 폴란드 JWGROM,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 모든 특수부대보다 한국의 707특임대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런 이유인지 미국의 멜타포스, 독일의 GSG-9 등 대테러 부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자국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707특임대의 전신이 있습니다. 바로 606특공부대인데요. 1977년 10월 독일의 민항기 루프트한자가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탄 4명의 범인은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소말리아의 모카디슈에 강제로 착륙시키고는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 요원들이 투입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죠. 이들의 활약을 지켜본 박정희는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불러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죠. 이에 차지철은 특전사 예하각 여단에서 무술고단자 및 사격특기자를 중심으로 요원을 선발해서는 606특공부대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1978년 제1기 606특공부대가 그리고 1년 뒤 제2기 606특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각 특공대에는 44명의 부사관과 장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이뤄진 만큼 이 특공대에 소속된 요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경찰특공대 SWAT가 입는 검정색 전투복과 검정색 베레모의 기원이 바로 606특공부대였죠. 이들은 기존의 특전사 공수부대원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술훈련, 사격훈련, 낙하훈련, 항공기 침투훈련을 주로 했는데 훈련 한 번에 골절 환자가 1명씩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부대원을 모집할 당시 이미 무술고단자들로 추렸음에도 매일 몇 시간씩 무술훈련을 받아 살아 숨쉬는 인간병기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익힌 무술이 실전무술, 즉 살상무술로 불리는 특공무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훈련은 주로 항공기 납치 상황을 가정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대한항공이 제공한 낡은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밤 침투 훈련을 했죠. 또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 강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한 번씩은 30kg의 군장을 메고 10km씩 구보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병기로 키워지던 이들은 창설 후 1년 만에 1026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재규의 총에 맞은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하죠. 그리고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이 부대의 성격을 바꿔 자신의 개인 경호를 맡겨버렸죠. 인간병기들이 질지해 전두환의 개인 경호부대로 바뀐 겁니다. 사복을 입고 청와대 경호를 맡고 지방 행사까지 따라다니는 등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는 흐지부지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부대원들 대부분은 고향 특전사로 복귀했습니다. 어쨌든 1979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606특 공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606부대가 대통령 경호에 차출되니 대테러 임무를 담당할 부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6특 공부대를 27부대로 개칭한 후 1982년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합니다. 그 부대가 바로 707특임대죠. 하지만 이 특임대 창설의 속사정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과 하나회의 신군부 창설에 반대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하나회 소속이던 제3공 수특전 여단장 최세창 준장이 이끌고 온 제15대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전형적인 하극상이었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는 반란군이 속한 제3공 수특전 여단의 영내에 있었는데 사령부 본부에는 무장병력이 없었고 특전사령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뿐이었습니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최세창에 맞섰으나 대대를 이끌고 온 그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죠. 결국 정병주는 총상을 입은 채 신군부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박희도는 자체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령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하극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전사 내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 특전사령관 친위대, 즉 707특임대를 창설한 겁니다. 707특임대의 본래 임무는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사령관 친위대였으나 이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령관 보호 임무는 차차 사라지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테러 임무 쪽으로 발전하죠. 원래 707특임대는 존재 자체가 2급 비밀일 정도로 극비에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 공개나 지휘관의 방문 시에도 부대원의 얼굴은 항상 복면을 착용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내부적으로 불리는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전사 속의 특전대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707특임대는 1980년대 응징보복의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을 시작했는데 미얀마는 그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이날 정부 관료 및 취재진 등은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도착 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행이 북한의 특수부대였다 것이 알려졌는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 북한의 중요 시설을 응징하거나 벌초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해 주석궁을 폭파한 후 김일성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전두환은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폐기됐었죠. 이러한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707특임대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707특임대의 훈련은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대테러에 특화된 훈련과 적 핵심부에 대한 정교한 직접 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발력과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력과 무술 등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 성적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인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 중 잘 알려진 훈련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으로 풍선을 하나 매답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 풍선을 권총으로 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단일의 조준이라도 빗나가면 상관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훈련이지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대테러 임무의 특성상 707특임대는 지상으로의 침투, 해상으로의 침투, 고공에서의 침투, 즉 육해공 모든 공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공 침투 시 낙하산을 이용해 약 5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고 해상 수중 침투를 위해 UDT와는 다른 전문적인 벌도의 훈련을 받죠. 뿐만 아니라 사격은 물론 11격 투능력 칼솜씨 등 말 그대로 적을 제압하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비로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검은 베레모를 쓰고 수송기와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적 후방의 침투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대의 전투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힘은 그들이 1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온 탄탄한 팀워크에서 나오죠. 그래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 연방경찰 GSG-9, 영국의 SAS 등과 매년 한두 차례씩 실전 훈련을 하며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달리 교육 훈련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얼차려 또는 선배에 의한 괴롭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반복 훈련과 베테랑들의 10일 교육 덕분에 웬만한 사회 특수교육기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707특임대와 같이 국가 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부대 5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저 그런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잘 훈련시킨 부대 하나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는 총 70여 종의 주요 무기 가운데 31종이나 됐습니다. 한국은 특히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LIGN-X1의 대전차 무기 현궁, 풍산의 5.567, 62 소구경 탄약 10만 4105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99점, 레드백 장갑 차 95점, KAI의 FA50 경공격 기 94점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수십 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무기를 갖추자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세계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오는 가운데 누구보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방위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K 흑표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육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될성부른 떡잎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의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사격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는 모든 항목을 최고 평점으로 통과했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것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호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K2호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붙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K2호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호표가 모듈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레오파르트 2는 전차 장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장 전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과 이동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할 수 있고 뛰어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이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도 K2호표를 한번 타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후기가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또한 K2 전차에 탑재된 사통장치는 자동으로 포신 궤적은 보정하고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T-72가 8배 줌이 한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 번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는 자동 표적 탐지 시스템과 헌터킬러 능력은 전차병이 놓친 화면도 자동으로 추적해 내부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심지어 K 흑표 전차의 이 표적 획득 능력은 경쟁 기종인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나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K, 에밀,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를 모두 운용해본 폴란드 군인은 K 혹표 전차는 혹시나 제가 실수해도 그것을 보정해줄 수 있는 전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중심으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 혹표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와 폴란드의 무기 수입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들은 현 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2 혹표가 폴란드에 총 1000대 도입될 예정이다. 이것이 일선에 배치되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가리아 언론은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은 국방장관이 제16기계화 사단, 제18기계화 사단은 폴란드의 최전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 밝힌 사단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감탄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전통적인 전차 강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당황했고 다급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는 이제 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오래 전개되고 있는 지금 강력한 전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차가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들이 보유했던 구식 전차들을 첨단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 전차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형 전차 교체 사업을 한국이 쓸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는 3.75세대 혹은 3세대 후기 전차를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드는 EMBT,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GDLS가 개발한 에이브람스 X입니다. 에이브람스 X는 에밀 에이브람스의 후신으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3세대 후기 전차까지 서둘러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애쓰는 사이 한국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존하던 전차의 엔진과 두뇌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방산기술의 국산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에서 한국은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소기업인 코츠 테크놀로지 덕분에 한국은 이제 전차와 항공기, 무기 등을 제어하는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K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싱글보드 컴퓨터 SBC를 기반으로 각종 유도, 항공, 해양, 지상 무기 체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고객사일 정도로 방산 SW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입니다. 특히 K 전차의 통합형 차량 제어 컴퓨터, 무인기용 표준 SW, 미사일 제어 메인보드 등은 모두 한국 기업 코츠 테크놀로지가 공급한 제품입니다. 최근 장보고와 같은 해군 잠수함에 적용되는 소나 체계, 무장 통제 체계, 전투기 무인기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 발사 제어 패널 등 첨단 군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츠 덕분에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해외에서 비싸게 도입하던 군사용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었는데요. 코츠의 경쟁사는 이제 국내에는 없고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세계적인 군수업체와 협력하는 머큐리 시스템즈, 커티스라이트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 방산은 이제 폴란드와 함께 중보병 전투차를 공동 개발하는 단계로 진입해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발 중인 중보병 전투차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공개돼 세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더구나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의 최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에서만 사용될 예정인 신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되었고 이 신무기가 폴란드형 레드백의 주무장이 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신무기는 바로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 개발 중인 차륜형 장갑차인 NKTO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 바르트워미에이 쿠차르스키가 자신의 SNS에 폴란드의 새로운 장갑차 개념도를 올렸는데 이 차륜형 장갑차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위산업업체 PGG가 공동 개발에 나선 차륜형 장갑차였습니다. 그런데 외양을 보면 사실 말이 공동 개발이지 한국으로부터 신규 장갑차를 수입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NKTO는 폴란드제 무인 포탑을 탑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디자인과 구조가 K808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하를 위해 K808이 갖추고 있는 도하판과 워터제트까지 NKTO 장갑차에 그대로 적용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갑차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폴란드의 한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해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보병 전투 차량은 K9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레드백의 기술까지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의 방산 무기를 구매하며 공동 개발을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을 원하는 이유는 한국 장비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폴란드는 독일 뺨치는 새로운 군수공장의 거점 기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는 한국과 개발하는 중장갑차에 40포탑을 올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한국이 개발한 CTA4를 함께 수출할 계획인데요.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30부 시마스터 기관포가 장착될 예정이지만 주포를 40로 교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40주포 역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40포는 K21 장갑차에 탑재한 40화,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에 40CTA4가 있습니다. CTA4는 기존 탄 대비 30%나 최적이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탄약으로 길이가 짧아 포의 장전 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장전 시간을 줄이고 발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선진국에서도 연구 진행 중인 차세대 화기 시스템인데요. 현재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회전식 CTA4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 40주도로 CTA4 개발에 들어가 지난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끝내두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형 레드백에 탑재할 한국의 CTA4는 만에 하나 폴란드에서 장갑차 간 교전이 이뤄진다면 폴란드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해줄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의 40주포의 CTA4 탑재는 세계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쌓은 참호를 뚫기 위해서는 30포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반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900여 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쌓았고 이 엄청난 규모의 참호 덕분에 오랜 시간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뚫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지만 30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력을 2배 이상 강화시키고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는 40기관포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40기관포에 쓰일 한국형 CTA4는 앞으로 장갑차 무장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K2흑표 전차의 중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40CTA4까지 한국 방산은 이렇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방산 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 미사일을 안고 있는 사진이 밈으로 만들어지며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제블린이 우크라이나 수호 성녀로 등극한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상 밖의 강한 저항에 막혀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주춤한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큰 힘을 보탠 건 미국에서 도입한 제블린 미사일로 제블린의 막강한 화력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블린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공 대전차 미사일이 제블린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보병 지원 무기의 꽃, 대전차 화기에 대한 내용과 제블린, 현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차 무기는 보병이 적의 주력 전차를 공격 방어하기 위해 운용되는 근접 대전차 전용 무기체계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의 통칭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용수단에 따라 보병이 운용하는 대전차화기와 박격포, 기갑에서 운용하는 전차, 포병의 지능포탄, 공병의 대전차 지뢰 및 각종 장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 시 북한군의 전차에 맞서 적절한 대응화기가 없었던 우리 군은 불과 몇십 년 만에 현재는 각종 첨단 대전차 무기로 무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병의 경우 중량별 제대에 따라 경 대전차 무기, 중 대전차 무기가 혼합 운용돼 왔으며 운용 사거리별로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용으로 구분돼 운용 중인데요. 우선 단거리 대전차 무기는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 외에도 적의 벙커나 진지, 적이 매복해 있는 건물 등을 상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 보병 근접 전투무기로 23명으로 구성된 대전차 공격조를 편성해 운용되며 제한된 공간 내 사격이 가능해 대전차 방어와 타격의 핵심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아울러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
2km 이상의 사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연대나 사단급에 편제된 대전차 무기로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차의 방어력이 증대되면서 90 무반동 총과 같은 무기 체계는 대전차 무기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중거리 대전차 무기 범주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전차 유도 무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FGM-148 제블린, 프랑스의 밀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한민국의 현궁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궁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발사 시 직사모드와 전차에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 빠르고 다양한 발전을 보인 대전차 무기는 현대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 필사적으로 러시아 전차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적지 않은 물량이 러시아 탱크와 장갑 차량을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FGM-148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90기의 제블린 미사일과 47기 이상의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습니다. 제블린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 너머에 집결한 약 1100대의 러시아 탱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무기로 전차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블린은 발사 후 강한 후폭풍으로 위치가 발각되기 쉬운 다른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압축 공기로 쏴 일정 고도로 솟아오른 뒤 점화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 전차를 위협할 강력한 대응 무기로 꼽혔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는 상당 부분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제블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당 약 8만 달러가 나가는 비싼 가격이 문제지만 BBC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제블린 미사일을 포함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탱크들은 제블린 때문에 모래주머니 철제 방어물을 포탑에 부랴부랴 설치했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인근 전선에서 제블린 발사를 했고 러시아의 낡은 탱크를 파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러시아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러시아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현궁이 제블린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데요. 우선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생산하는 제블린은 약 2.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췄으며 현존하는 탱크는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블린은 지난 1996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발사기를 포함한 길이가 1.2m, 무게는 22.3kg의 대전차 미사일로 목표물을 조준해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갖췄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운용되며 균질함 연장갑의 경우 60만 800를 뚫을 수 있고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윗부분을 수직 하강해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발사한 뒤에는 미사일이 적외선 자동 탐지 장치로 스스로 관역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깃에 명중하기까지 유무선으로 유도해야 하는 전 세대 대전차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후 보병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파이어 언드 퍼겟 미사일인 겁니다. 제블린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5,000회 이상 발사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을 제치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현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ADD 주관하에 개발에 착수한 현궁은 2015년 개발을 완료해 이듬해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됐습니다. 현궁은 기존 노후된 대전 차화기 대비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 적 전차에 취약한 상부 혹은 정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의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텐덤식 성형장약 탄두를 적용했습니다.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탑재한 것은 물론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집합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에서는 현궁을 대대급 대전 차화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상 발사 시 현궁의 사정거리는 약 2.53, 0km로 관통 성능은 약 900입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속도는 마 1.7, 길이는 1.5m, 무게는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로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대 헬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궁은 지금까지 개발된 유사무기 체계인 제블린보다 소형화, 경량화되면서 운용이 쉬워진 것은 물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즉 전 세계 대전차 유도무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현궁인 겁니다. 실제로 현궁은 제블린보다 관통 성능이 100를 더 뚫을 수 있으며 몸값도 현궁은 한 대당 1억 원 정도로 2억 9천만 원인 제블린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냉각 소요 시간이 30초 걸리는 등 신속한 조준이 어렵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블린보다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궁은 탑어택, 다이렉트 어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탑어택의 경우 전차의 취약 부위인 상부를 타격하기에 정면에서 쏘든 후면에서 쏘든 격파를 보장합니다.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계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현궁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빛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현궁, 전차의 심장을 공격하는 궁극의 보병 필살기로서